네, 그러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님 구윤철 부총리님을 앞으로 모셔서 모두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예, 아침 일찍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아마 온라인상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감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지금 3일간에 걸쳐서 그 주택 공급, 그리고 주택 관련한 금융,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세제, 오늘 마지막일 겁니다. 경청하러 왔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의견 주시고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하는데 많은 그 도움이 되고 또 많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경청을 해왔습니다만 오늘은 또 더 길을 열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는 이 부동산, 그중에 주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사는 곳입니다. 사는 곳, 사는 장소인데,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사는 것, 물건처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사는 곳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는 것에 대한 또 어떤 정책적인 또 지원도 사실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는 곳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주하는 곳이죠. 거주용 주택 이렇게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련하는 데 장애가 없지 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고, 또 그런 분들이 주택을 사는 데 대해서는 금융 지원도 해주고 하는 이런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지 않으면서 또는 자기가 사는 곳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개의 어떤 주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정부가 적극 정책이나 또 지원으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집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세제에 관해서 공급, 금융 이외 세제에 관해서 오늘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주택 수로 하던 게 또 요즘은 한 주택이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숫자로만 하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가액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이슈도 또 많이 가지고 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작은 주택 들고 있는데 고가 주택하고 세금을 똑같은 이렇게 내서는 되겠느냐, 뭐 그런 이슈. 그건 과연 이 고가 주택, 초고가 주택이 어떤 범위에 들어갈 것인지 하는 그런 이슈. 그리고 이 종부세 관련해서는 이 세금을 걷어서 주택 관련해서 세금을 걷어가 주택 쪽은 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집 하나 사가지고 여러 해 동안에 오래 살았는데 집 그냥 사놓고 있는 사람, 또 다주택 들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또 이렇게 세금에 대한 이 대우를 정부 정책에 받아야 되는 그런 이슈도 이렇게 제기될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사는 사람은 양도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나 또 혜택을 주고 이래야 되지, 또 그냥 단순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 여러 채를 들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양도하고 같을 수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장특 이슈도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주택, 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주택, 비거주 주택하고 또 거주 주택하고를 또 양도나 종부세처럼 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건 또 맞느냐, 정의에 맞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유하고 이 양도세 간의 어떤 이 균형 문제 어떻게 이걸 가져갈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국민들 관심이 많으실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길을 활짝 열어놓고 국민들 목소리를 오늘 진짜 경청하러 왔습니다. 입은 닫겠습니다. 입은 닫고 많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 하여튼 좋은 의견 뭐 여기서 주시거나 온라인에 주시거나 또 뭐 이후라도 저희들은 의견을 받습니다. 절대로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경청하고 늘 국민들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이게 바람직한 길이다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은 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또 이 TV를 경청하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얘기가 좋습니다. 하여튼 신랄한 얘기든 또 저희들이 잘하면 또 잘한다고 하는 얘기든 다 좋습니다. 다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총리님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의 취지대로 오늘 이 토론회가 서로 다른 많은 생산적인 의견들이 만나고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많은 의견들을 정부가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정책에 하나씩 반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양대학교 강성훈 교수님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강성훈입니다. 오늘은 합리적 부동산 조세 정책 설계를 위한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약 한 5분간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부동산 가격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많이 크게 상승을 하였고요. 지난 10년간 특히 서울 지역에서 131%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조세 정책을 바람직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나 다 납부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해서 그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2억, 다주택자는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공정시험 가입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서 세부담이 결정이 됩니다. 현재 세율은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차등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일수록 장기 보유를 할수록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세부담 적정성 측면에서 과세 표준이 실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험 가입 비율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잘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이제 차등과세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30억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와 10억을 세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 표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30억 한 채를 보유한 경우가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비거주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혜택이 과도한 것인지 또 이걸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슈와 또 두 번째는 이제 세율 체계에 있어서 주택수 기준이 아닌 가입 기준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이슈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유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과세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도 누구나 다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고요. 양도가액을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세부담 측면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입 초기에는 10년 동안 최대 보유하기만 하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주 요건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현행 제도에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장독공제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어떤 세부담 격차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양도차익 30억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설정해 보고 실효세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장독공제를 최대 혜택을 받았을 때 실효세율이 약 한 5% 정도 되고 있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9.3%입니다. 이때 이제 이 두 집단 간의 격차가 약 한 6배 정도 실효세율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 지역을 고려를 하게 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30억 차익이라 하더라도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세부담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채 기조를 조금 더 심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도 크게 4가지 쟁점 사항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비거주 주택의 적정 양도세 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장특공제를 거주로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부담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결 효과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이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내용들, 쟁점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거주 보호, 과세 형평성, 거래 정상화. 요 3가지 키워드 안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쟁점들을 토대로 해서 많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훈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본다면 오늘 토론회는 역시 부동산 세제의 두 축, 집을 가지고 있는, 즉 보유에 대한 세금이죠. 종부세, 그리고 집을 넘길 때, 즉 사고 팔 때 내게 되는 세금인 양도세, 이 두 축에 대해서 과연 취지에 맞게 거들 사람에게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인지, 혹여 그늘에 가려진 어떤 불공정한 피해자는 없는 것인지, 세수를 원만하게 확보하면서도 또 어떻게 국민의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패널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패널 토론은 가천대학교 윤태화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은 가천대학교 윤태화 석좌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패널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께서는 소개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학계 대표로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진창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님이십니다. 이어서 연구기관에서 나와주신 분들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조세연구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문윤상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기엽 토지자유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금융업에 종사하고 계신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랩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분은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이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조정훈 토지주택위원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신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패널 토론을 진행하기 앞서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주요 쟁점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양도소득세 주요 장점에 대해 논의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유세 부담을 주요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과세 강화는 사실상 징벌적 과세로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로 해야 할지 또는 주택 가액 기준으로 해야 할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한지, 만약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시가 20억 원, 30억 원, 50억 원, 100억 원 등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지도 쟁점입니다. 네 번째, 비거주, 거주, 다주택 등 차등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종부세 용도의 문제인데 현재는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에 전액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종합부동산 세수의 용도를 주택 관련 분야에 활용하는 이런 방안도 토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각 패널들께서는 위에 말씀드린 쟁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밖의 종부세 이슈를 포함해서 총 3분씩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의 순서는 이번에는 왼쪽부터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오종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토론에 대해서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쭉 받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 논의를 해야 될까라는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면서 참 부동산 문제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이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제가 좀 전체적으로 큰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모든 사람을 또 만족시키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이런 방향 쪽에서 좀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슈가 적정 종부세 수준이 얼마로 해야 될까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문제도 참 답하기 어려운 게, 그럼 국제 비교를 하면 거기에서 나온 수준이 우리가 좀 벤치마크 해야 될 수준인가라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제 비교 자체가 적정 물론 과세 베이스가 되는 주택 가액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이제 세수 용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세목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보유세에 관한 적정 수준을 고려해야 될 텐데, 단순히 어떤 특정 나라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유세 세부담을 높여야 될지 낮아야 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기준을 뭘로 할 것인가도 되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이게 답하기가 참 어렵다는 문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만약에 방향을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까 이제 모두의 부총리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실거주 주택과 이제 비거주 주택을 만약에 구별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비거주 주택 쪽에서는 좀 강화를 하고 실거주 주택 쪽에서는 좀 유지를 한다던가 오히려 좀 완화하는 방안, 그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방향을 좀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그 쟁점 사항들에서 많이 좀 연결이 되는 게 1세대 1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 그것 때문에 낳은 사실 똘똘한 한 채, 이 문제에서 좀 많이 비롯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호 지역에 계속 주택 수요가 몰리고 거기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다시 그쪽에 또 이제 선호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종부세에 대한 과세 논의가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쟁점 사항들 중에서 주택수로 해야 될 것인지 주택 가액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사실 똘똘한 한 채하고 이제 직결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초고가 1주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똘똘한 한 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을 과세할 때는 그 거주주택하고 투자주택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모두 이제 부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곳하고 사는 것,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현행 제도는 그 구별을 1세대 1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폐해가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거주 요건, 거주주택에 대한 것, 실거주 요건을 좀 강화하는 방안은 좀 고려해 볼 만한 그 타당한 방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 주시오. 시간 관계상 정리 좀 해주시오. 아, 그래요? 네. 제가 반도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럼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 요택,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사실 여기서 1주택 요건도 사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주택 요건을 약간의 좀 완화하는 방안, 특히 이제 당장 어떤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아니더라도 지방 쪽을 좀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방안들도 좀 같이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요건이 있는 쪽에 수세 부담을 좀 낮추고 비거주 주택은 좀 높이면서 아까 과세 기준에 대해서 주택 수보다는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사실 이제 형평성에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주택 가액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초고가 1주택도 그 주택 가액 안으로 이제 포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누진과세로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 공제가 들어갈 텐데, 그 공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도를 좀 주게 된다면, 사실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짧게 말씀하라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데 단답식은 아니나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관계로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영진 우리은행 리서치랩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예상은 이제 보유세는 분명 강화 기조일 것이라는 것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 다주택자나 고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강화인데요. 이제 물론 부동산의 과세 목적이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재정의 확보, 자산의 불평등 완화, 그리고 시장의 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는 지금과 같이 서울의 1극 자산 중심의 자산의 선호나 똘똘한 한 채 수요가 큰 양극화 속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이 일명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과세가 저는 이제 시장의 수용성을 넘어서서 이제 급격히 강화되면 이제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매물 잠김, 그리고 거래량 감소, 거기에 이제 시장 경직, 그리고 전월세 매물 부족에서 월세를 통한 세금의 임대료 전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보유세는 좀 제한적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보유세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되 이제 재산세는 한 60%, 그리고 종부세는 이제 80% 정도로 상향을 하고요. 생각보다 재산세에도 불필요한 공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5% 과표 상한 같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지금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공시가격 합계액이라도 주택수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인 이제 공시가격 크기에 따라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짜리 주택 한 채 소유하신 분과 그리고 주택 두 채를 합계해서 공시가격 15억 초과 소유자는 사실 공시가격은 같지만 주택수의 차이에 따라서 종부세는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뭐 1주택자의 종부세는 한 90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반면 2주택자는 192만 원으로 사실 공시가격은 같지만 주택수에 따라서 2.1배 정도의 차이가 나서 지방의 여러 채보다는 결국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종부세의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 중 저는 이제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종부세 공제율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유와 거주를 병행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기업 토지자연구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남기업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또 오늘 쟁점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는 공급 정책이 있고 또 금융 정책, 세제 정책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세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의 유인 구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이 잘 안 생기도록 세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급 대책과 또 금융 대책이 효과를 더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은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보유세 강화가 기대 수익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두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진국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방화 시대가 성공적으로 전개되면 지방에서도 시작부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인 재산세도 강화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보유세에 너무 큰 구멍을 뚫어 놓았다는 겁니다. 세제 자체를 왜곡시켜 놓은 것이죠. 오늘 발표에서 본 것처럼 현재 1주택 종부세는 고령자, 장기 보유자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주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는 중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낮춰주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비거주 1주택 종부세 혜택을 축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제를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 종부세 혜택은 축소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면 예, 보유세는 보편적으로 부과해야 하고요. 세율 적용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유세의 보편적 강화는 우리 몸에 비유하면 몸에 좋은 쓴 약과 같습니다. 입에는 씁니다. 그러나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창하 한양대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경제학부의 진창하 교수입니다. 남겹 소장님께서 세제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공급과 지역 균형 발전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두 가지 지표로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내 총생산,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한 해 동안 벌었느냐, 거기에 비해서 얼마만큼 세금을 내고 있느냐, 첫 번째 지표. 두 번째 지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얼마만큼 세금을 내고 있느냐, 이게 실효세율입니다. 그럼 첫 번째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OECD 2020년 OECD 평균이 0.95%, 한국은 1.23%, 38개국 회원국 가운데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세를 살펴보면은 22년도 기준 OECD 평균 0.46%, 한국은 1.89%입니다. 38개국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벌었느냐, 얼마만큼 세금을 지출하고 있느냐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은 아니다. 중간 이상의 거래세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볼 수 있고요. 그럼 실효세율은 왜 이렇게 낮으냐?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도 기준에 OECD 평균이 0.33, 근데 0.15, 그리고 상당히 절반 수준이다. 그리고 거래세율은 상대적으로 지방세 연구원의 결과를 보면은 10개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실효세도. 그러면 주택 가격이 왜 이렇게 높으냐에 대해서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1000명당 주택 보급을 보면은 도쿄가 492호, 그리고 파리가 676호, 그리고 독일이 509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평균이 442호입니다. 지방은 주택 문제가 크게 없는 게 479호입니다. 그리고 부산, 광주, 대구 같은 경우도 460호 정도입니다. 그럼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418호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407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수도권 집중과 그리고 공급을 하더라도 200만 원을 통해서 우리가 97만 원으로 수도권에 공급을 해도 했던 게 수요가 계속 몰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이 5극 3특 지역 균형 성장, 저는 이게 중장기적인 해법이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공급을 좀 병행을 해서 이런 숨통을 좀 터주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공시가격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인데요. 똘똘한 한 채로 쏠리는 이유는 그쪽에 유인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주택자를 이제 통계가 잡히지 않으니까 임대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인센티브로 시작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특례에 중과세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주택 이상의 주택 표준 가액이 12억 이상이면 중과를 타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동일하게 이것을 역산을 해보면은 주택 가액이 한 29억 원저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분포가 29억 원저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럼 이제 초고가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초고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금액으로 딱 정하기보다는 이게 상대적이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100만 장자라 그러면은 13억, 15억인데 저희가 주택 한 채이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변하니까 그러면 0.1% 자산, 0.1%의 주택 수준은 어떤지, 그럼 국제 비교는 어느 정도를 초고가로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누진제로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세의 목적과 그리고 분포와 어떤 지역이 특별히 살펴볼 것이냐,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충진 건국대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심충진 교수입니다. 신뢰관계상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조절 기능을 좀 포기하고, 이것보다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그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자산 기준으로 진위계수 불평등에 대한 지수입니다. 2020년도에 0.602에서 2025년도에 0.625로 급격히 상승이 되었고요. 2025년도 10분위,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상위 10%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순자산의 그 평균 금액을 보면 14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위 10%에 계시는 분들의 평균 순자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약 1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현재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완화시킬 것인가, 보유세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세 기준을
주택수 수량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금액 기준인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사실 종부세에 대한 기능은 쇠퇴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종부세 본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이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5년 이상 거주 시에는 1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이후 거주 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가산하여 2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를 공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령과 합쳐서 최대 공제율은 80%가 되는데 이 또한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60% 수준으로 20%포인트를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적정 보유세 부담에 대한 책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기보다는 현재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보유세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가세 편의 원칙, 소득 불평등에 대한 정도, 소득 증가율,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조세 부담이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극히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가 50억,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한 35억 정도가 됩니다. 이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 종부세를 적용할 때 공제 적용률을 10%포인트씩 차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시가격이 그 이후 공시가격 15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공제율을 추가로 10%포인트씩 페이지아웃 차감시키면 가시 형평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이때 이제 공제율은 최대 5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고 했는데 현재 이제 종부세는 그 부동산 교부세로서 다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법인이 그 개인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3조 정도 되는데 이 법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교부세로 배분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주관하고 운영한다면 이게 확실하게 종부세가 소득재 분배 역할을 하면서 지역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모습이 국민이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수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유세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죠. 세금이 왜 필요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금은 교정과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을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예세를 내는 이유는 시장을 교정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보유세는 저희가 징수 목적이 아니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안정시키냐가 저는 핵심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세가,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시장 안정의 역할을 해왔냐,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참여정부 때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로 종부세가 시장의 교정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세율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정 역할을 못한 거죠. 두 번째는 세율이 계속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 정치적 영향 때문에. 그래서 세금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종부세가 도입될 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교정 과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즉 세율이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신뢰를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냐가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일단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그래야 교정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는 실효세율 1% 이상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과연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고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장하는 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모두 다 종부세가 올라가 있으면 그거 낮추려고 하겠죠.
그럼 만약에 40억 이상의 아파트에서만 실효세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3만 명을 위해서 법을 바꾼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고가 주택에서 실효세율을 올리면 시장의 교정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명을 위해서 시장의 이런 교정 역할을 포기해서 법을 바꾼다? 그런 정치인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주장하는 건 바로 그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너 왜 40억이냐? 이거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뭐 40억, 교수님께서 50억 얘기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뭐 공론이라든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실효세율이 인상될 때, 그러니까 그 대상 인원이 예를 들어서 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 지금 한국의 특수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 3,000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50%가 투자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나 투기로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투자로 50% 이상을 내가 돈 벌려고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실효세율이 올라가는 순간 그런 예를 들어서 매물도 나오고 시장에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보유세를 도입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 계속 투자로 막 사고 투기로 사고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다시 물어봐야 된다. 실효세율이 시장의 교정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유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계속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세제가 잘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훈 경실련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실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정훈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초대를 받으면서 세제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무슨 세제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한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 활동가 입장에서 시민들 눈높이에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대한민국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무주택자 분들은 물론이고,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10억짜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왜 20억짜리 아파트를 그때 안 샀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억울하다고 하시고요. 예, 그리고 또 각종 이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상가를 사거나 지산이나 생수기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투자 실패를 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것 때문에 예,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 겪은 분들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억울하다고 하시고, 심지어 강남에 있는 초고가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내가 지금 소득도 없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게시판을 한번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이렇게 둘러보고 왔는데, 몽땅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된다, 세금을 줄여달라,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아파트, 특히 이제 그런 아파트라고 이제 상징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역할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파트는 사람이 거주하는 필수적인 어떤 거주의 공간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투자 자산이기도 하고, 또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청년들은 이제 2030 막 이렇게 아직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도 않은 이런 젊은 청년들조차도 어떤 아파트를 내가 지금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무리하게 연끌을 해가지고 또 투자를 하게 되는 또 그런 또 투자 저축 수단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이제 이 아파트라는 그 아파트, 서울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상징하는 어떤 이런 자산으로서의 너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저는 만들기는 너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는 이 모든 사람의 어차피 요구를 충족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공평하게, 예, 이런 그 한정된 그런 어떤 토지라는 자원이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이제 공정하게 분배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설계할 것인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뭐 보유세가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각 나라별로 발전해온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나 뭐 역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를 테고, 또 이제 또 우리 그 나라 안에서도 서울과 어떤 지방, 또 서울 안에서도 어떤 그 초고가 아파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강남 3구나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모두 다를 거라서 뭐 제가 뭐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이제 그 똘똘한 한 채를 이제 오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한 채만 가져라, 그리고 거기에 살아라, 이렇게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서 오히려 강남 아파트 그리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특정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더 심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산이 이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예,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가져야 된다. 그 중에 딱 하나만 사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정책 기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돈이 많은 분들이 막 지방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이제 그 지방이 이제 조만간 소멸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불안감에 서울에 있는, 지방에 있는 자기 부동산을 팔고 서울로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는 좀 우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좀 심화시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보편적인 그런 방향으로 좀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상 KDI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DI에서 연구하고 있는 문윤상입니다. 저는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연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창하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보유세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표라는 게 이제 GDP 대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창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이 사실 GDP 대비로는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OECD 국가라는 것이 이제 40개 가까운 국가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 선진국들, 뭐 예를 들어 G7 국가들을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왜 이런 선진국들이 뭐 이렇게 높은 보유세를 가졌는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이 보유세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어떤 자본이 이제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은 어떤 재화에 대해서 가치가 높게 평가하는 자가 그 재화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식의 이제 배분이 일어나야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한정된 주택이니까 그 주택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자라는 건 보유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자라고 거의 동치에 가깝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세는 매년 그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맞는지 재평가를 하면서 분배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도 이런 보유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유세의 두 번째 역할은 이제 가격 안정화입니다. 연구 같은 데서 밝히듯이 보유세가 높은 나라들이 주택 가격이 조금 더 변동성이 더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광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게 어쨌든 최종 목표인데,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택가격 변동성이 낮아지는 거는 일종의 안정화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세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세는 우리나라는 이제 높여야 된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종부세를 높여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다들 말씀하셨듯이 종부세랑 이제 재산세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GDP 대비 OECD,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과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린 그 기준인, 사실 그 종부세랑 재산세를 구분해서 들여다보면 사실 다른 나라는 종부세라는 그런 보유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재산세랑 우리나라의 재산세 종부세를 합친 것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제외하고 재산세끼리만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전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세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보유세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만, 뭐 가격 안정 기능 제가 말씀드렸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종부세는 이제 배분을 통해서 이제 양극화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종부세를 접근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빨리 지나가면 종부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저는 이제 공제입니다. 앞에서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누진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감면을 최대 80%까지 감면을 해준다는, 정률로 감면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혜택이 상당히 역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도를 정한다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방식은 이 공제를 왜 했는지 하는 취지를 보자는 겁니다. 이제 공제는 이제 고령층 공제가 있고 보유기간 공제가 있는데,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고령층에게 이 보유세를 크게 매기면 어느 정도 너는 이제 집을 팔고 이사 가라는 거냐, 그런 이제 반론들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공제가 디자인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런 그 공제를 해줄 게 아니라 이 분들에게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제라는 것은 비슷한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가액에 비례해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같은 주택,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이제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는 가액이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고령층이고 보유기간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더 많이 내는 건 조세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금 당장 뭐 이사를 가라고 하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납부를 유예해서 이 주택을 이제 판다든지 아니면 뭐 상속할 때 그때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약부의 제도가 있긴 한데 제가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보유세는 상당히 효율적인 세금이라서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공제인데, 공제 축소를 하면서 이제 형평성을 도모하고 이제 뭐 고령장치기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계속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문가 여러분들의 토론을 들어보았는데요. 역시 학계, 연구기관, 또 시민단체 등에서 나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경청 토론회인 만큼 전문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쭉 그 여러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똘똘한 한 채의 문제, 그리고 지역적인 그 가격의 차등화 문제, 이런 것에서 이제 그 출발을 하고 계시고, 또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이제 해주셨고, 또 나아가서는 이 보유세가 시장의 교정 효과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기능의 강화에도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하튼 이런 오늘의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이 잘 반영돼서 합리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중 보유 공제는 줄이고 거주 공제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한 패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유세를 인상하는 경우 양도세는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짚어봐야 할 쟁점입니다. 세 번째는 고령자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에 양도세 과세 특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지 이 여부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초고가 주택에 대한 혜택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1세대 1주택의 경우 지금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하는 것도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양도소득세 주제도 각 패널들께서는 위 말씀드린 쟁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밖의 이슈를 포함해서 총 3분씩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토론 순서를 역순으로 해보겠습니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부동산 세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위주로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보유세 중심인가 양도세는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양도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동결 효과로 인해서 시장을 왜곡합니다. 제가 이제 24년도에 한 연구가 동결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5월 9일 날 다주택 중과 유예를 종료했었습니다. 그 전에 매물이 증가를 했었으나 그 이후에 감소한 거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뭐 제 연구가 이거를 당연히 분석을 한 건 아니고 예전 거를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이번에도 적용되었다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럼 왜곡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뭐 아시겠지만 매물이 늘어난다, 사람들이 사고 판다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떤 제도의 시점으로 인해서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팔고 싶어 하다가 갑자기 5월 9일이 넘어가니까 팔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 같은 거를 미리 한다라고 했을 때 미리 대출 규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받아놓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도가 바뀌었을 때 사람들의 선택이 극단적으로 많이 바뀌느냐라고 볼 때 양도소득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매수나 매도가 수요나 공급이 쏠림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변동성을 확대시킵니다.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유세의 효과와 정반대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양도소득세보다는 어떤 부동산 시장은 보유세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또 앞에서랑 사실 또 비슷한데요. 종부세랑 거의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도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 종부세에서의 공제와 같이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줍니다. 뭐 발제자분께서도 이 장독공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뭐 사례를 들어주셔서 알고 계신데, 이 공제의 이제 종부세나 그 양도세 공제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또 정률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적으로 기본적 바탕이 누진제이기 때문에 그걸 정률로 공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역진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고 오래 사는 사람에게 똘똘한 한 채 같은 부분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제를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하는 것이 이 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는 바는 이 장특공제를 이제 단순히 이렇게 정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유세와 연동해서 하는 방식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 방식이라는 거 하면은 어떤 보유 기간에 대해서 정률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납부한 세액만큼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제 감면이, 그러니까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가격도 올라가니까 이제 차익이 커지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면받는 혜택이 더 커지는데, 내가 낸 보유세만큼만 감면을 받게 된다면 일정 정도 그 정액 같은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세 저항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조세 저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보유세랑 양도소득세를 연동을 시켜 놓으면 보유세를 올린다고 했을 때 내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그만큼 감면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그 조세 부담에 대해서 조세 저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 말씀드리자는 것은 보유세를 더 걷기는 하지만 그 걷는 거를 통해서 파는 날 그 양도소득세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은 세금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면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싶은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보다는 보유세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운영을 해야 되고 보유세랑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동일 자산에 대해서 동일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과세를 어느 정도 연동을 하면서 일어나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 단계에서 보유세로 매년을 걷고 이제 양도소득세는 그걸 거둔 거를 이제 정산하는 그런 식의 개념을 도입을 한다면 우리나라 세제가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훈 경실련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금방 그 문 박사님 말씀처럼 양도세가 아니라 보유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도 매우 동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시장에 던져졌을 때 큰 충격이 올 것이 이제 자명하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예측 가능한 그런 범위 안에서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책이 설계돼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꼭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오랫동안 보유했을 때 그 이제 보유 기간 동안에 생긴 양도 차액의 일정 부분을 80%까지 이제 공제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까지 이미 공제를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 12억에 파는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억이라는 그런 금액이 어느 범위냐면 이건 지금 국토부 보도자료인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도자료인데 전체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그 1,500만 호의 주택 중에서 3%입니다. 12억 초과하는 주택이 전국 기준으로 해서 3%에 불과하고요. 이걸 이제 서울로 이제 좀 이렇게 범위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그 12억 공시가격 12억 이상인 주택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범위 안에서는 대부분의 90%가 넘는 그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소득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또 이제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80%씩 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느냐면 이제 강남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특정 지역 초고가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가장 그런 그 역진적인 어떤 그런 세금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실련에서 한번 그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보도자료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발표한 것을 보시면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한 127억인가에 이렇게 파신 경우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실효세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한 7% 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100억이 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의 압구정 아파트하고 이제 근로소득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5년간에 이제 아파트를 보유했을 때 생기는 양도 차익이 한 40억 정도인 걸로 가정하고 또 근로소득으로 했을 때 한 42억 정도를 번다고 했을 때 한 연소득이 한 2억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근로소득자는 한 30%의 세금을 내야 되고 이제 현대 압구정 아파트의 42억의 차익을 가지고 있는 분은 세부담률이 한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세금이라는 것이 같은 어떤 소득 대비해서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그
돈에 대해서는 30%씩 세금을 내는데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래 거주했다는 이유로만 이렇게 80%나 되는 공제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공정의 가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수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 시장을 교정시킬 수 있는 교정과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유세는 세율이 너무 낮아서 교정과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양도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정과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냐를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왜 그럼 공정하지 않느냐? 감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1가구 1주택과 그리고 1가구 실거주,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구별해서 감면 구조를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거주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을 대폭적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거의 안 나게 해줘도 전 된다고 봐요. 근데 반면 1가구 1주택과 구별해서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감면을 줄여야 된다고 전 보고 있고요. 그래야 공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주택이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거주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줘야죠. 그런데 1가구 1주택자를 마치 그동안은 사는 것으로 추정했거든요. 근데 살지 않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무려 56%는요.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다 투자로 갖고 있어요. 투기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별해서 이런 공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 보유했던 사람은 어떡하냐? 나 그거 세금 하려고 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기간 내 그 감면을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팔면은 시켜줄게. 라고 하면은 시장에 이렇게 매물이 크게 증가해서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주택자 중과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해서 시장에 안정 효과를 냈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까지 못했던 건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 기간을 주면은 충분히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의 안정 효과, 자산 가격이 있는데 한번 떨어지면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세하고 잘 설계되면 충분히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거 좋습니다. 1가구 1주택. 근데 감면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대신 평생 한 번만 주는 겁니다. 평생 한 번만 줘야 돼요. 계속 갈아타면서 예를 들어서 나 10년 있다가 감면 받고 또 10년 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택의 구매 연령을 보면 70대, 80대 이상 분들도 계속 아파트를 삽니다. 왜일까요? 그건 뭐냐? 그분들이 필요해서 사는 것도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투자 목적의 수요가 붙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지를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 거 좋다. 그런데 평생 한 번만 주자. 이런 주장도 제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충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이제 실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 보유만 해도 4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이 투기적 주택 수요를 이제 촉진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실거주 중심의 장기 거주 특별 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신축 주택이나 재건축에 대한 공사 기간을 보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에 대응해서 수요가 받쳐줘야만이 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도 현행 2년에서 5년 이상의 보유 또는 조정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유세 강화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이제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상화라는 이야기는 주택수 기준에서 양도소득 금액 기준으로 과세차기를 바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은 10년 또는 15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누적 합산 과세를 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해주는 누적 과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옆에 패널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를 하고 두 번째 10년 또는 15년 내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첫 번째 주택과 두 번째 양도 소득을 합산해서 누진 과세를 하고 첫 번째 소득을 빼주면 이게 계속해서 주택을 매매해 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물 잠김 현상도 완화되고 과세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중심이 아니고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30억 이상이면 초고가 주택 양도로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억 원 이상일 경우에 공제율 적용 시 10%포인트를 차감하고 이후 양도차익이 10억 원 증가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추가적으로 차감하되 최대 공제율은 50%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 50억, 취득가액 15억, 이 강남 아파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와 거주 기간이 10년이면 지금 80% 공제를 받습니다. 1세대 1주택일 때 양도차익 35억에 지방세 소득분 포함해서 양도소득세가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2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10%포인트 공제율을 감소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3억 한 2,800 정도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세율은 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와 그 수도권 거주자의 출구 전략,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세제 혜택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좀 더 강화된 세율 체계가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창하 한양대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유공제 줄이고 거주공제는 좀 늘려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 주택의 목적이 주요 거주, 그러니까 리빙, 그리고 하나는 사는 것인데 투자의 목적으로 했다면은 이것을 구분해서 세금 지위를 얻는 것은 맞는 논리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도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갈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오래 거주했는데 조금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 이것을 그냥 한 주택으로 영유하는 뭐 그런 케이스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유예라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 그래서 큰 방향은 맞다. 그리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유예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유세 인상과 그리고 양도세 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구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하고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GDP 대비 그 세금 부담으로 본다 그러면은 보유세 같은 경우는 평균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거래세 부분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하게 되면 큰 방향성은 보유세는 조금 조정을 하고 거래세는 좀 낮추는 방향은 큰 틀에서는 맞다. 그런데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 문윤상 박사님께서 연구해서 이제 그 세금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보유세 같은 경우는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본인이 내고 본인의 능력에 맞게 그 집을 주택을 하고 하는 건 맞는데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회피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피라는 것은 동결 효과라고 우리가 전문 얘기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 다음에 정책이 바뀌겠지 하고 계속 보유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은 양도세 같은 경우는 바로 제가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현금 유출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현금 유입은 1의 즐거움을 주는데 현금 유출은 마이너스 2의 손실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사회의 방향이 지향해야 되는 이런 방향이라든지 철학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나의 현실적인 가치에 의해서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더 구체적이 되게 디테일한 얘기인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양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세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한번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에서 수도권의 지방으로는 지방 어디로 이렇게 할 것인지 한정을 할 것인지, 그래서 복잡해지면은 우리가 이것을 실행할 때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큰 단에서 아니 과감하게 뭐 접근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남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세수 순증분이 생기는데요. 그거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본소득의 재원이나 아니면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의 정도를 저는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유세를 그렇게 보편적으로 강화하면 투기가 여간해서 일어나지 않고 양도 차익 자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쟁점이 되는 것은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장특공제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비거주, 그러니까 살지 않는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혜택은 축소 내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실거주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앞에서도 이제 조정은 평가사님 말씀하셨습니다. 1주택자는 12억까지는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주택 비과세도 실거주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왜 12억이냐, 이것도 참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전국의 주택 중위 가격의 배율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중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년마다 달라질 텐데, 그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저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비거주 공제를 줄이는 대신에 실거주 공제를 늘리게 되면 저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똘똘한 한채 현상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근로소득세하고 비교를 해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아까 조정훈 평가사님 역시 말씀하셨죠. 제가 저 계산을 해본 거는 10년 거주한 주택에서 10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 양도세는 지금 평균 한 1천만 원 남짓 냅니다.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고작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근로소득이 10억 원에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평균 2억 5천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실효세율이 25%에 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땀의 가치보다 불로소득을 압도적으로 우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불로소득 공화국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실거주 1주택자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주더라도 노력소득에 부과하는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보다는 최소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세정의이고 나아가서 경제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을 해야 지금 부동산에 몰려올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대기 자금들이 전 주식시장과 산업 생태계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함영진 리서치랩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미 서울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에 8만 원까지 갔던 아파트 매물이 6만 원까지 줄었고요. 전월세 매물도 전년 동기보다는 14% 감소한 상황입니다. 저는 보유세는 높인다면 이제 거래세는 다소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관련 방안은 이제 조정 지역 대상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지금보다 일부 낮추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 증가로 인해서 매물 잠김, 또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자
지난 4월 9일과 그리고 5월 12일 규제 지역에서 임대차를 끼고 연말까지 다주택자가 매물을 팔 수 있는 한시적인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때그때 정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0% 내지는 30%를 10에서 20% 정도로 낮춰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의 일관성을 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전국과 달리 서울 지역에는 뭐 금리라든지 정부의 세제 정책 그리고 대출 규제에 따라서 거래의 출렁거림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방세 세수에도 예측을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지금처럼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이 너무 높게 되면 또는 이제 증여나 월세를 통해서 과세 부담을 회피하는 움직임들이 지속될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양도세를 모두 낮추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뭐 서울 고가주택의 절세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생임대인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연내 일모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에 이제 보유공제를 좀 축소해서 강남권이나 한강변 일대에 집중된 이제 고가주택의 과도한 거래세 감면 혜택을 좀 줄이는 것이 뭐 고령층의 주택이 다운사이징이라든지 서울의 핵심 입지에 매물 확대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 말소된 장기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사실상 기한 없이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라든지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기한을 설정해서 매물을 정리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결과적으로 입주량이 부족한 현 시장에서 시장의 유통 매물을 늘려서 매수자의 가격 협상력을 높여주는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이번 논의 주제는 아니지만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내 집 마련 좀 선택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저는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주택자는 1에서 3% 취득세를 내고 있고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4%를 내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거주자,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 만큼 비아파트의 공급 확대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완화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만약에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일 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세라기보다는 자본이득세입니다. 거래세는 취득세 아까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득세가 거래세고요. 그래서 자본이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그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택에 대한 특수성은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1세대 즉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폭 좀 부담이 없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좀 보장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유주택 그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그 세부담이 없게 하는 거는 또 맞다고 보고 그 외에 그 실거주자가 아닌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그 원칙에 맞게 좀 과세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를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간다고 하면 현행 제도에서도 10년 하면 80%를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거 유지하던가 약간 뭐 축소하던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문제가 됐던 게, 근데 너무 많은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너무 이제 혜택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도를 좀 줘서, 사실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집에 거주하는 그런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고가주택까지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땐 거기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한도를 줘서 좀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거주 주택이나 아니면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장특공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장특공이 그냥 뭐 세금을 깎아주자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소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또 물가상승분이나 아니면 그 결집효과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뭐 그 거주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주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주택을 그냥 그러니까 매각을 했을 경우에 양도했을 경우에 15년에 30%까지 지금 공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1세대 1주택 보유하는 거는 10년에 40% 정도 해주고 있는데 이걸 그냥 합쳐서 뭐 15년에 40%뭐 이런 식으로 좀 고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령자하고 지방 이주에 대한 과세 특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과세 특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하는 효과는 얻지를 못하고 사실 이제 조세 지출만 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령자에 대해서 뭐 해준다라고 했을 때 사실 자본 이득이 있는 상황에서 가는 거면 사실 잠세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과세하는 거는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이게 잘못 설계가 되면 사실 양도소득세를 다시 이제 회피하는 루트로도 또 사용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문가 8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결론을 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토론자들의 이제 말씀의 공통 분모를 제가 좀 뽑아본다면은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보호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러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를테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고 또 양도세의 정상화 차원에서는 주택 수보다는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게 좀 더 공평성을 높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그다음에 보유세는 역시 양도세와 중요한 두 가지 축인데 보유세가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결국 보유세는 이제 좀 인상을 할 필요가 이제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소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양도세, 양도소득,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의 부담을 어떻게 이걸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지금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좀 낮은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자본이득세는 경과세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나오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조세 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될 때 이게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그 기본 원칙인 공평성과 효율성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또는 소득에 비례한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그 효율성 문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인 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더 취합해 가지고 좋은 조세 제도가 합리적인 조세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자유토론부터는 다시 KTV 최대환 앵커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해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시작할 때 예고드린 종료 시간이 11시 30분이었는데요. 이미 11시 30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고요. 저희처럼 이 토론회 진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세금과 관련된 토론회는 제 시간에 끝나는 걸 기대하지 마라. 근데 그 두 가지가 오늘 만나버렸으니 오죽하실 얘기들이 많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객석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유토론인데요. 진행 방식 설명드립니다. 사실 오늘 논의 중인 주제는요. 굉장히 많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정부의 토론의 마련 취지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준비 중인 만큼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오늘 즉답을 드리기보다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전에 많은 분들께서 발언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골고루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분야별로 순서를 나눠서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석자들이 많은 관계로 발언자별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을 할 텐데요. 제가 직접 시간을 재서 2분이 지나면 마무리를 해달라라고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일이 성함을 알지 못하는 만큼 마이크를 잡으시면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시고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 오늘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시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를 받으시고요. 네, 저는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여기 우리 부동산 애널리스트든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뭐 지회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같이 많이 참석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러 패널 분들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이고 제가 온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조만희 세제실장님 주관으로 전문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얘기는 나름 충분히 전달을 했고 뭐 세제실도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은 말 그대로 국민 의견이라서 국민의 관점에서 가급적 객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윤철 부총님의 그 경제 정책의 방침이나 부동산 철학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주택은 좀 복잡합니다. 주식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는 곳 사는 것 저도 공감하면서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수익도 좀 고려하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것.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생산적 금융에 기여한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사서 내일 팔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좀 주택에 대한 인식에 대한 생각을 좀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금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거는 부동산 경제학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불안할 때 우리 그 세금이나 대출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은 필요하고 또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거래를 줄인다든지 패널분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물 잠김이 나타난다든지 또 쏠림 현상, 양극화가 나타나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되고 특히 지금은 트리플 양극화라고 그래서 전세와 월세와 매매가 동시에 오릅니다. 의미하는 바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 실제로 서울은 421만 가구에 397만의 주택이 있는데
보급률이 93.6입니다. 그래서 25만 채가 부족한 게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면 3개월, 6개월에 매매가 반드시 오릅니다. 전세가 네, 10%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공급과 함께 세제나 대출 규제가 이루어져야 종합적 한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큰 방향에서 보유세는 낮추되 높이되 양도세는 좀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의 근본 방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을 다 가두면 로긴 효과가 발생해서 이 경험상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네.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보유세는 낮추고. 높이되 양도세는 좀 낮춰줘야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을 강조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예.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엇갈렸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 양도소득세는 높은 나라입니다.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되어서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오늘 논의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보유세는 가액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없는 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해야지 주택수로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두 번째, 그 보유세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제가 본 고가주택의 개념인데 30억 이상이 맞습니다. 서울은 아파트 한 채 평당 이게 한 채당 15억 정도이고 강남권은 30억 정도여서 30억에서 또는 40억 정도 이런 정도가 고가주택의 개념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인입니다.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유세는 말하자면 실현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좀 유예해 주거나 예를 들면 팔았을 때 세금을 매겨 주거나 아까 또 우리 지방에 저도 고향이 진주 쪽인데요. 지방에 갈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네,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혜택을 준다면 저는 그렇게 이동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번 그 세제 개편이 이 글로벌 스탠다드도 해야 되고 시장의 정상화도 기여해야 되고 조세 반발이나 조세 증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4년 정권입니다. 5년. 4년을 내다보지 말고 10년, 20년 좀 중장기적 계획하에 이번에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시장 혼란이나 조세 저항이나 말하자면 조세 증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은퇴 고령자 분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그 발언까지 담아서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받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업을 15년째 하고 있는 송주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장에서 저희 목소리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업무를 하면서 항상 이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공감을 했고요. 이 1세대 1주택을 평생에 한 번만 해야 되는데 매번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으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형평성과 효율성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주택수 보유입니다. 이 주택수 보유가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동주택, 주택 이런 단독주택까지 주택수에 보유되는데 비아파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함영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것도 주택으로 보유를 하면은 주거입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얘가 1인 가구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주택수 보유,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런 혜택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서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다음은 이제 주택 가격은 주택 수요뿐만이 아니죠. 공급 측면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주택 공급을 맡고 있는 건설업계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발언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마이크 전달 바랍니다. 네.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이사로 지내고 있는 도시공감의 구경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회의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 서울 및 수도권, 특히 서울 연접한 이 주택가격의 폭등과 전세 가격의 폭등 때문에 모였을 거라고 보는데, 지나치게 이 수요를 억제를 하는 그 세제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공급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낮은 가격의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주택 가격을 공급하기에 너무 제한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보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 보면 조특법의 104조 제19호에 보면 취득율로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토지는 종부세 과세 기준에 합산 배정이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게 관련해서 종부세가 누진을 지금까지 배제받았던 걸 전체를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초과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없애서 원가를 좀 낮춰주고, 그리고 건축 허가 대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이 배제들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받았는데 대지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배제돼서 너무나 지금 많은 이 것들이 종부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한 10년쯤 연장해 줬으면 합니다. 어차피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원가 낮추는 부분이니까 사업주가 이런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한 번에 종부세 받아보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내용인데, 비아파트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사실 취득세에 대해서 6억 원 이하 60제곱미터 비아파트 24년에서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30일까지는 취득세에 대해서 주택수에서 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조정지역에서 합산 배제 혜택 제외되고 있고, 양도세도 조정지역에서 주택세 산입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련돼서는 실거주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택을,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아파트를 사신 분에 한해서 1+1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다주택자 규제들을 다 신규든 구주택이든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그 다음에 취득세까지 자 해서 이 주택에 우리가 있는 비아파트는 이제 실소유자를 위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를 위한 주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 청약 제도, 기타 등등 은퇴자들이나 이런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고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불이익 받지 않게끔 세제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박수를 기왕 치시려면 우리 힘차게 칠까요? 네. 자, 다음은 온라인으로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서 대중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계신 분들이죠. 부동산 유튜버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강영훈입니다. 오늘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라고 해서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4가지를 준비했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시장을 보아왔는데요. 정부는 참 굴곡이 있는 부동산 시장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간 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정책에는 의도한 효과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있는데 근래에 나타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정책이 의도한 효과보다 부작용이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려보고 싶었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요.
규제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을 양도 시점이 아니라 매입 시점으로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새 주택의 공급만큼 기존 재고주택도 시장에 계속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기존 주택의 유통 매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제도는 주택을 언제 샀는지가 아니라 언제 파느냐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규제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규제 지역에서 매도하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팔려던 사람도 세금이 급증하니 매물을 걷어들이게 되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통 매물은 급감하게 됩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했으나 유통 매물의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규제 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은 나중에 규제 지역이 되더라도 중과하지 않고 반대로 규제 지역일 때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이후에 규제가 풀려도 중과하는 방식이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진입하려는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주택의 유통 매물은 유지하면서도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투자 수요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납세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앞으로 부담하게 될 세금과 세율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욱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다주택을 보유한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께서도 부동산 정책 개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겠죠. 실제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성창엽입니다. 저희 협회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주택임대인들이 함께하고 계셔서 이런 지금 나오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세제 정책에 대해서 가장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어려움을 또 많이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뭐 여러 다른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다니지만은 공통적으로 느끼지만 오늘 역시도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세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는 없지만 주택 매매 시장 쪽의 정책들에만 조금 너무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여전히 국민의 40%가 넘는 절반에 가까운 많은 분들은 임차 형태로 주거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이유로 그 비율은 수십 년 동안 대동소이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임대차 시장에 이런 정책 또한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매매 시장의 정책이 임대차 시장에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영진 앱장님이 말미에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올 2월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화두를 던지시고 여기 계신 부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최근에는 국세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축소라든지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알다시피 2020년 7.10 대책으로 인해서 단기 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은 폐지가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며 이제 등록이 강제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등록 임대주택은 지금 현재는 최소 6년에서 10년까지 장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 준수 같은 주거 안정을 위한 21가지에 달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함으로써 과세 특례제를 적용받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장기간 안전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3월에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실들과 함께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서울의 등록 임대주택이 미등록 일반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과 얼만큼 임대료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서울 임대주택이 월세 같은 경우는 54.7%, 전세 같은 경우는 시세의 53% 수준으로 소위 말하는 절반 임대주택인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등록 당시와 다른 여러 가지 과세 규제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부동산 규제들을 소급해서 계속 적용받고 있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서 법적으로 지어진 의무를 다 종료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중과 배제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는 특례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우선적으로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임대사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많이 무너지게 되겠죠. 우리 5월에 또 국무회의, 제가 국무회의 참 즐겨 보는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말 국민이 국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좀 합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문제는 지금 이렇게 그 중과 배제를 폐지하거나 하게 되면 매도를 종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만큼의 시세 절반에 가까운 공공임대주택과도 같은 이런 임대주택이 현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강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임대 시장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이런 매매 시장에 대한 양도세, 보유세 이런 정책들도 좋지만 이것들이 임대 시장에 어떤 부작용을 미치는 것은 없을지 그리고 국민들의 안정에 해하는 것은 없을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있고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데 이제 마지막 순서로 청년이나 어린 자녀를 두신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고민 정말 깊겠죠. 청년이나 신혼부부 입장에서 발언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네. 도시 이야기의 조일진 대표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지금 지식산업센터 지금 올해 초에 완공을 했고요. 저희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공실이 있는 가운데 저희 현장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LH하고 이렇게 용도 전환을 해서 LH 매입으로 가는 그 청년들 또 신혼부부 주택으로 용도 전환하는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단기간에 공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또 측면들도 있지만 오늘은 세제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여 신혼부부 청년 주택으로 LH에서 매입 시 원시 취득세 부담 완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산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수반됩니다. 현행 법상 대수선이나 개수를 통해 건축물 가액이 증가하면 이를 신축에 준하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용도 변경 및 대수선 공사로 인한 건축물 가액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과세 표준에서 제외를 요청드립니다. 이미 토지 및 최초 건축 시에 취득세를 납부했고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 변경 공사에 또다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LH 매입 약정으로 법인세 또 관련된 추가 과세 20% 배제를 요청드립니다. 이것 또한 빠른 공급을 측면에서 청년들과 신혼부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취득세와 법인세 추가 과세를 요청드립니다. 법인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 법인세 외에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20% 특별 과세 중과가 추가됩니다. 이 LH 매입 약정 단가는 공공기관 특성상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책정이 되는데 세금 중과가 되면 사업 주체가 사업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부분과 법인세 중과 부분에 대한 용도 전환해서 공공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세제 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 변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띤 토론을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것으로 자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종합적인 답변 겸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거의 뭐 2시간 동안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소중한 말씀 두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뭐 일일이 답변 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경청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청을 했고요. 또 아마 온라인 상으로도 또 많은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묶어서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그 부동산 시장의 합리화를 위한 그런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패널 분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또 분야별로 오신 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멀리서도 오시고 뭐 안양에서도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게다가 또 좋은 의견 또 많이 주셔가지고 더더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총리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경청한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부총리께서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에게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재경부 관계자 여러분, 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 댓글로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